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입니다. 첫 번째 작은 제목으로는 낭만적 운명론입니다. 삶에서 낭만적인 영역만큼 운명적 만남을 강하게 갈망하는 영역도 없을 것이다. 우리의 영혼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과 어쩔 수 없이 잠자리를 같이 하는 일을 되풀이하는 상황에서 언젠가는 꿈에 그리던 남자나 여자와 만나게 될 운명이라고 믿는다면 용서받지 못할까?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고통스러운 갈망을 해소해줄 존재에 대한 미신적인 믿음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일까?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응답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에 하나 하늘이 우리를 가엾게 여겨 우리가 그토록 그리던 왕자나 공주를 만나게 해준다면 그 만남을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치부해 버릴 수 있을까? 한 번만이라도 논리에서 벗어나서 그 만남이 우리의 낭만적 운명의 징표라고 해석할 수는 없을까? 12월 초의 어느 늦은 아침, 나는 사랑이나 이야기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이 파리에서 런던으로 가는 브리시티 항공의 이코노미 클래스에 앉아 있었다. 비행기는 막 노르망디 해안을 건넜다. 겨울 구름이 장막이 잠시 거치면서 반짝거리는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다. 지루하고 정신도 집중되지 않아서 항공사 잡지를 뽑아들고 리조트 호텔과 항공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동적으로 빨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어쩐지 편안한 느낌을 주는 비행기 여행이었다. 뒤쪽 어딘가에서 엔진이 떨리는 느낌, 차분한 햇빛 실내, 항공사 직원들의 사탕 같은 미소, 음료와 과자를 실은 수레가 통로를 따라 내려오고 있었다. 배가 고프지도 목이 마르지도 않았지만 기내 식사에 품기 마련인 막연한 기대감에 가슴이 부풀었다. 내 왼쪽의 승객은 헤드폰을 벗고 앞쪽 주머니에 든 안전지침 카드를 꼼꼼히 살피고 있었다. 어쩌면 그 모습이 약간 병적으로 보였는지도 모르겠다. 카드에는 비행기 사고가 이상적으로 묘사되어 있었다. 육지나 바다에 편안하고 차분하게 내리는 승객들, 하이힐을 벗어둔 여자들, 능숙하게 구명조끼에 바람을 넣는 아이들, 멀쩡한 동체, 기적적으로 불이 붙지 않은 연로. 이놈이 것이 망가지면 우리 모두 죽을 텐데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웃기는 소리인지. 옆자리 승객이 혼자말로 중얼거렸다. 사람들을 안심시키려고서 나온 거겠죠. 내가 대꾸했다. 그녀의 말을 들은 사람은 나밖에 없었으니까. 하긴 죽는 방법 치고는 나쁘다고 할 수 없죠. 아주 빠르게 갈 테니까. 특히 저 앞쪽에 앉아있다가 땅에 부딪히면 말이에요. 친척 아저씨 한 분이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셨죠. 아는 사람 가운데 혹시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있나요? 그런 사람은 없었지만 대답할 틈이 없었다. 스튜디오스가 다가와서 정심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가 방금 그녀의 고용주들에게 제기한 윤리적 의혹에 대해서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내가 오렌지 주스만 받고 맛없어 보이는 샌드위치는 거절하려고 하는데 옆자리 승객이 나에게 서근거렸다. 그냥 받아주세요. 제가 먹을게요. 배고파 죽겠거든요. 여자는 밤색 머리카락을 단발로 쳐서 목덜미가 드러나 있었다. 물기가 촉촉한 커다란 녹색 눈은 내 눈을 보려고 하지 않았다. 파란 블라우스 차림에 회색 가디건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어깨는 약간 약해 보일 정도로 살이 없었다. 손톱이 껍질이 벗겨진 것을 보니 자주 물어뜯는 버릇이 있는 것 같다. 내가 억지로 뺏어 먹는 건 아니죠? 물론 아닙니다. 미안해요. 인사도 못했네요. 나는 클로이예요. 그녀는 약간 형식적으로 팔걸이 위로 손을 내밀었다. 이어서 서로의 신상 명세를 주고받았다.
클로이는 전시회에 참석하느라 파리에 다녀오는 길이라고 했다. 그녀는 서호에서 패션 잡지의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한 지 1년이 되었다. 왕립예술대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여코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 월트셔로 이사했으며 현재는 이슬링턴의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현재 나이는 23이고 내 짐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비행기가 히드로 공항을 향해서 고도를 낮추자 클로이가 말을 꺼내더니 덧붙였다. 그런 걱정 해본 적 없어요? 짐이 사라져 버릴 거라는 걱정? 그런 생각은 안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적은 있습니다. 두 번 일어났고요. 한 번은 뉴욕에서 또 한 번은 프랑크푸르트에서. 맙소사, 난 여행이 싫어. 클로이는 한숨을 쉬더니 집게 손가락 끝을 잘근잘근 씹었다. 그녀가 말을 이었다. 도착하는 건 더 싫고요. 정말이지 나한테는 도착 불안 증세가 있나 봐요. 한참 밖에 나갔다 오면 내가 없는 동안 틀림없이 무슨 일이 일어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 친구들이 모두 모여 내가 밉살 맞은 계집애라고 만장일치로 합의를 봤다거나 선인장이 죽었다거나. 선인장을 키우세요? 대 6개 정도? 얼마 전에 선인장 단계를 거쳤어요. 그래요. 음경과 관련이 있죠. 어쨌든 전에 애리조나에서 겨울을 보냈는데 그때 선인장에 반해버린 거예요. 그쪽은 뭐 흥미를 느끼는 식물이 있나요? 염란뿐입니다. 하지만 내 친구들이 모두 나를 밉살 맞은 놈으로 여길 거라는 생각은 자주 하는 편입니다. 대화는 두서없이 이어져 나가면서 서로의 성격을 흘끔거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구불구불한 산악도로에 잠깐씩 경치를 구경한 것과 비슷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다. 엔진에는 역추 진역이 걸려 있었다. 비행기는 지상이동으로 터미널로 향하더니 혼잡한 입국 관리실에 짐을 토해냈다. 짐을 챙겨서 세관을 통과했을 때 나는 이미 클로이를 사랑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을 두고 자신의 필생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 살아보고 나서야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클로이를 만난 직후 그녀를 필생의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렇게 무리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런던에 도착하여 클로이와 나는 어울을 함께 보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몇 주 전에 런던 서부의 한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으며 가장 이상한 일이자 가장 자연스러운 일을 수행하듯 침대에서 저녁을 마무리했다. 굳이 그녀는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냈고 나는 친구들과 함께 스코틀랜드로 갔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서로에게 전화를 했다. 때로는 하루에 5번씩 특별한 할 말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우리들 다 전에는 누구에게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나머지 모든 것은 타협이고 자기 기만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있고 상대에게도 이해시킬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기다림, 유사 메시아적인 성격을 지녔다. 기다림은 끝이 났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에게서 내가 평생 서툴게 찾아다녔던 바로 그 여자를 발견했다. 그녀의 웃음과 눈매, 유머 감각과 책을 고르는 취향, 불안과 지성이 내 이상에 기적적으로 들어맞았다. 클로이를 만난 것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딱 맞는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나는 회의적 태도로 운명의 문제를 생각할 능력을 잃어버렸다. 우리 둘 다 그때까지 미신적인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클로이와 나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끼던 것, 즉 우리가 서로에게로 운명 지어졌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무수한 사실들. 비록 사소한 것일지라도 우리 손에 쥐어
손에 쥐게 되었다. 우리는 둘 다 짝수해의 같은 달 자정 무렵, 그녀는 오후 11시 45분, 나는 오전 1시 15분에 태어났다. 우리 둘 다 클라리넷을 본 적이 있으며 둘 다 학교 다닐 때 한여름밤의 꿈 공연에 참가한 적이 있다. 그녀는 헬레나 역이었고 나는 테세우스의 시종 역이었다. 우리 둘 다 왼쪽 발가락에 커다란 점이 둘 있었고 똑같은 뒤쪽 어금니에 충치가 있었다. 우리 둘 다 햇빛이 밝은 곳으로 나가면 재채기를 했으며 케첩병에서 칼로 케첩을 긁어냈다. 심지어 우리의 책꽂이에는 똑같은 안나 카레니나가 있었다. 사소한 일들일지 모르지만 이 정도면 사진들이 새로운 종교를 세우기에 충분한 증거가 아닐까? 우리는 사건들에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소사적 논의를 부여했다. 클로이와 나는 우리가 비행기에서 만난 것을 아프디테의 계획으로 신화화했다. 사랑 이야기는 원형적 서사의 제1막 제1장으로 바꿔버린 것이다. 우리 두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하늘의 거대한 정신이 우리 궤도를 미묘하게 조정하여 우리를 어느 날 파리발 런던행 비행기에서 만나게 해준 것 같았다. 우리의 사랑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이 되지 못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야기들, 누군가 비행기를 놓치거나 전화번호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쓰이지 못했던 로맨스들을 무시해버릴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역사가들처럼 확고하게 실제로 일어난 일의 편을 들었다. 물론 우리는 좀 더 분별력 있게 글었어야 했다. 클로이와 나는 정기적으로 두 나라 수도를 오가는 사람이 아니었다. 각자의 여행을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사람도 아니었다. 클로이는 편지 차장이 갑자기 병이 나는 바람에 막판에 파리 파견이 결정되었던 것이고, 나는 버러더의 건축 관련 회의가 생각보다 일찍 끝나는 바람에 친구와 며칠 놀자는 생각으로 파리에 갔던 것이다. 우리가 돌아오려던 날 아침 9시부터 점심시간 사이에 샤를 드골과 히드로 사이를 운행하는 양국 항공사 가운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비행기는 6편이었다. 물론 우리 둘 다 12월 6일 이른 오후에 런던에 떨어지고 싶어 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어느 비행기를 탈지 결정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날 새벽을 기준으로 우리 둘 다 같은 비행기라 탈 확률은 6분의 1이었다. 나중에 클로이가 한 말에 의하면 그녀는 원래 10시 30분 에어프랑스 비행기를 탈 기억이었다. 그러나 막 호텔방을 나오려는데 가방에 들었던 산푸병이 새는 바람에 가방을 다시 싸느라고 귀중한 10분을 낭비했다는 것이다. 호텔 측에서 그녀에게 선고서를 건네주고 그녀는 신용카드를 조회하고 택시를 잡아줬을 때는 이미 9시 15분이었다. 그녀가 10시 30분 발 에어프랑스 비행기를 탈 수 있을 가능성을 줄어들고 있었다. 그녀가 포르트 드 라 빌레트의 수많은 차량을 헤치고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타려던 비행기는 이미 탑승 수속을 마친 상태였다. 그녀는 다음 에어프랑스를 기다릴 기분이 아니어서 브리티시 항공 터미널로 갔고 그곳에서 10시 45분 발 런던행 비행기를 예약했다. 공교롭게도 나도 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비행기에 타게 되었다. 그 다음에는 컴퓨터가 여수를 불어서 클로이를 비행기 날개 위인 15A에 앉혔고 나는 그녀 옆인 15B에 앉게 되었다. 안전지침이 적힌 카드를 넣고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우리는 우리 사이에 대화가 일어날 확률이 극히 미미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우리 둘 다 클럽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해당 역주로 여행할 가능성은 없었지만 이코노미 클래스에도 191개의 좌석이 있었다. 클로이는 15A 좌석을 배정받았고 나는
순전히 우연으로 15B 좌석을 배정받았다. 클로이와 내가 옆자리에 앉을 확률은 36.290분의 220 다시 계산을 해보면 164.95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물론 이것은 파리와 런던 사이의 비행기가 한 대이었을 뿐 경우에 우리가 옆자리에 앉을 확률이다. 실제로는 6편이 있었고 우리 둘 다 이 6편 사이에 망설이고 있다가 결국 하나를 골랐다. 따라서 방금 말한 확률에 앞서 말했던 6분의 1을 다시 곱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클로이와 내가 12월이 어느 아침 영국 해협을 날아가는 브리티시 항공 보잉 767기에서 만날 최종 확률이 나오는데 그 수치는 989.727분의 1이다. 그래도 우리는 만났다. 이 계산은 우리에게 이성적 주장들을 납득시키기는커녕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된 것에 대한 심리적 해석을 뒷받침해 주었을 뿐이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엄청나게 작은데도 결국 일어났다면 운명론적 설명에 허설을 한다고 해도 용서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동전을 던졌을 때 왜 앞떠는 뒤가 나왔는지 설명해 달라고 신에게 매달리지는 않는다. 그 확률이 2분의 1이기 때문에이다. 그러나 그것이 클로이와 내가 옆자리에 앉을 확률처럼 작은 경우일 때 989.72분의 1이 확률일 때 적어도 사랑 내부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것을 운명 이외의 다른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았다. 우리의 삶을 바꾸어버린 만남의 확률이 그렇게 작았던 것을 아무런 미신이 없이 받아들이려면 대단히 냉철한 지성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누군가 하늘에서 운명의 줄들을 잡아당기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사랑 내부의 관점에서는 삶의 우연적 성격을 목적성이라는 벨디로 감춘다. 구원의 연인을 만나는 일이 객관적으로는 우연이고 따라서 가능성이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늘에서 천천히 펼쳐지는 두루마리에는 이미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불안에서 벗어나려고 운명이라는 것을 만들어낸다. 인생에 있는 그나마 얼마 안 되는 의미도 우리가 만들어낸 것일 뿐이며 두루마리 같은 것은 없으며 따라서 우리를 기다리는 미리 정해진 숙명은 없다. 우리가 비행기에서 누구를 만나고 만나지 못하는 것에는 우리가 부여하는 의미 외에 다른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생기는 불안, 간단히 말해서 아무도 우리의 이야기를 기록해두지 않았고 우리의 사랑을 보장해주지도 않았다는 불안에서 벗어나려고 일이 다르게 풀려나갔다면 클로이와 나는 서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랑의 필요성의 느낌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독특한 면모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충격적인 가정이다. 낭만적 운명론은 클로이와 내가 그렇게 사랑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었다. 클로이가 내 삶에서 하게 된 역할을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해낼 수 있다고 어떻게 상상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사랑하는 것은 그녀의 눈이고 그녀가 파스타에서 물기를 빼고 머리를 빗고 전화 대화를 끝내는 모습인데 나의 실수는 사랑하게 될 운명을 어떤 주어진 사람과 사랑할 운명과 혼돈한 것이다. 사랑이 아니라 클로이가 필연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였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우리의 사랑 이야기의 발단을 운명론적으로 해석했다는 것은 적어도 한 가지 사실은 증명해준다. 내가 클로이를 사랑했다는 것, 우리가 만나고 못 만난 것은 결국 우연일 뿐 아니라고. 989.72분의 1이 확률일 뿐이라고 느끼게 되는 순간은 동시에 그녀와 함께하는 삶의 절대적 필연성을 느끼지 않게 되는 순간, 즉 그녀에 대한 사랑이 끝나는 순간이기도 할 것이다.